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5%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을 더 쌓아 올렸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53%까지 관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노심초사했던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25%도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숫자지요. 미국도 고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 철강업체들이야 좋겠지만 철강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다른 제조업체들은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제품값도 비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맨큐를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애덤 스미스까지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만든다. 미국 대통령은 이 말을 알까요?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3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취임 후에 첫 의회 진술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융시장이 또다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는 농사 짓는 일 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김치영 기자의 출장 때문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알루미늄에는 10%. 예. 이게 우리나라 철강 수출업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어제 그 1일이죠. 현지 시간인데 철강 알루미늄 업체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이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 규제안이 다음 주에 서명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알려진 거고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라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뭐 기억해 보시면 아마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마 이런 뉴스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나라에 50%도 넘는 관세를 매길 거냐? 네. 아니면 수입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한 24% 정도 매길 거냐? 그렇죠. 요런 안중에 고를 거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는데요. 이제 상무부가 세 가지를 냈는데 네. 첫 번째 안은 다 때린다. 그래서 모든 그 국가가 수출한 제품에 24%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고 예. 두 번째가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만 때린다. 특히나 53%, 최소 53%를 때린다. 예. 이거였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안이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수준 63%로 물량을 제한한다라는 쿼터 설정.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있었는데 60%만 수출해라고 물량을 네, 예. 줄이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가운데서 사실 그 지난달만 해도 2번을 고르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번을 고른 건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한숨을 돌린 겁니다. 이 만약에 사실 뭐 25% 부과하면 부담이긴 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다 같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제품만 특별하게 뭔가를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만약에 2번이 됐으면 최소 53%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의 88%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 53%를 더 붙이니까 가격 경쟁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한시름은 덜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부담은 부담이고요. 뭐 당시에 사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들어가고 12개국 일본은 빠졌다라고 해서 네. 현 정부의 외교 참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그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미국에 대해서 철강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의 25% 정도로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기간이 얼마냐 할 때 무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외가 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서 네. 뭐 문제가 되는 뭐 캐나다가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철강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순서대로 피해를 보겠네요. 예, 사실 이게 중국을 겨냥했는데 중국보다는 우리 같은 나라가 더 피해거든요. 그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 미국에서 봤을 때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게 비중이 16%로 가장 높고요. 네. 브라질이 13%, 한국이 10%, 멕시코, 러시아가 각각 9%고요. 사실 뭐 이게 물귀신 작전을 쓴다라고 해서 중국이 값싼 제품을 덤핑한다고 알려졌는데 중국 등 10위권 박 국가들의 비중은 합쳐봐야 22%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전문가들의 그 예상대로 일률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동맹국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반발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53%는 그나마 낫다라고 한숨 돌리는 상황이라서 즉각 반발은 안 했는데 사실 빠져 있었던 캐나다, EU 같은 곳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50% 넘는 걸 12개 국가에게만 물리겠다고 하는 안이 그래서 원래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엄포를 놓고 나면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에게 큰 피해가 되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행으로 있죠. 생각하잖아요. 네, 예, 예. 참,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좀 내린다는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 대비 0.02% 내렸거든요. 예.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셋값이 2월 셋째 주에 3년 8개월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는데 2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 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아예 세입자들이 집을 사버렸다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입주 물량 자체가 늘었다. 이 세 번째는 너무 비싸서 아예 가격이 저렴한 인근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 지구 등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셋값이 내린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울 전셋값은 당연히 비쌌는데 네. 이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면서도 전세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야, 이 정도 돈 낼 거면 얼른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네, 차라리 생각을 사버리겠다.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집을 사겠다는 분들은 오히려 늘고 집을 전세를 구하겠다는 분들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셋값은 떨어지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시적이라는 이유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하면서 그 멸실 주택이라죠. 아예 살 수 네. 있는 주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어서 전세 값이 떨어지는 거는 아마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예. 이러면 그 전세 잘 안 나가게 되면 또 집주인들도 고생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나요? 네, 전세 예. 끼고 집 한 채 샀다가 집값 올라서 네. 재미 좀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하면 내려간 전세금만큼은 네, 예. 본인 돈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네, 예. 특히나 예. 이제 혹시 뭐 물량 폭탄이라 그러죠. 이 경기 남부권에는 이미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경기 남부면 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평택 등등.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오빠가 이 지역 중에 한 곳에 사는데 네. 밑에 집에 3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세입자를 좀 구해달라고 하던가요? 아, 덕분에 저희 애들은 거기 가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있죠. 그렇겠군요. 밑에 네. 사는 분이 네.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또 그런 그 와중에 수혜를 입으십니다. 그 고란 와중에 기자는. 네. 예, 계속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깡통 정세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 남부권에 속한 의왕, 용인, 군포시 이거는 그 매매가 전세가를 비교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값이 1억 원인데 전세값이 8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아마
자기 돈을 넣어서 다시 그 전세금을 내줘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다 보면 이걸 못 견디고 결국 집을 판다. 이러면 아무래도 싼 값에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보는 분도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네. 전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예 뭐 지방으로 옮기시는 분들 아까 그 수요가 있는 거고요. 전세값 예. 하락에. 알겠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원래는 52시간이 52시간이 맞았는데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는 일주일에 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동안 해석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네, 예, 예. 다시 52시간으로 명확히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를 덜 하게 되니까 일단은 좋지만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사실 그 52시간 근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등이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네.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는 게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급여가 600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원래 연장 근무, 휴일 근무하면서 네, 예. 50%씩 더 받고 그래서 겨우 이제 1년 동안 벌어가는 돈이 대강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네, 예.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일을 해봐야 그 40시간 플러스 12시간에서 52시간인데 네. 그때는 40시간 플러스 28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예. 연장 근로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어서 6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추산한 거는 연간 한 421만 원이거든요. 네. 정부 추산보다 그 업계나 아니면 노동자 측에서는 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 분명히 일을 더 해야 되는 업체는 이제는 52시간 이상은 못 시키니까 당연히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될 네. 거고 추가로 인력 채용했으면 그분도 월급 줘야 되니까 기존에 월급 줄어든 분들까지 배려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뭐, 일, 네, 예. 어쨌든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뭐 네. 반대쪽이 있기는 하니까 그걸 이제 늘 뭐 저울질이라서 해결하면서. 어차피 선택은 해야 네, 되는 예.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군요.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네, 지적이 있던데 사실 이건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제가 이거 관심이 많은 이유가 예. 저 기자 직군 같은 경우에 일부 회사 저희를 신문을 포함해서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밤에 예. 일하든 휴일에 일하든 네. 별도의 수당은 없고 그렇죠. 뭐 기자가 당연히 그렇게 일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연초에 사인한 연봉만 딱 주고 만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기본 연봉에 평일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을 일제히 포괄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게 기자가 취재원하고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과연 업무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그냥 밥 먹은 걸까요? 저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업무에 한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포괄임금제를 용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서로 동의했으면 괜찮다는 네, 예. 의미이죠, 그게.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당 기존의 68시간보다 더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습니다. 추가로 뭔가를 수당을. 그렇긴 그렇다고 하죠. 덜 일한다고 해서 돈을 또 깎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합의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게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일은 과거랑 똑같이 하는데 받게 되는 수당만 52시간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쯤 돼서 네. 고란 기자가 회사하고 연봉 협상할 때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법정 한도인 68시간까지는 고 기자가 일하는 걸로 감안을 하고 1년에 얼마를 주기로 네, 예. 했는데 근로기준법 바뀐 거 알죠? 52시간만 네, 일하는 예. 걸로.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시고 그 대신 연봉은 작년에 비해서 좀 깎겠습니다. 이러자는 건 그렇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네, 걱정되죠. 특히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아닌 일반 사무직 경우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업주가 그 수당을 조금 지급하려는 약간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데요. 네. 한국노동연구에 따르면 사무직 10명 중에 4명이나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바뀐 것이 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부 관계자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무직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법원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하죠. 사실은 포괄임금제처럼 네, 예. 왜 야근을 합니까 하고 하면
낮에 본인이 일을 잘 못했으니까 하지요라는 식으로.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취재하느라고 밤에 일하고 있으면 네. 그럼 낮에 해버렸으면 되는 걸 그걸 왜 그러냐고. 네. 예. 중앙일보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노섭 씨가 이분은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고 농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는데 이게 일손 모자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또 여러 나서 일도 해주고 가시고 이제 그러는 중인데 그런데 과수원 농사도 사다리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혹시 농사일 하는 분들도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급 주는 직원이 그게 뭐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일은 월급 주는 직원이 5명 넘을 때만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약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입하고 싶다. 농사 짓는 분이 이제 그러시면 직원이나 또는 자주 일손 도와주는 분들 1명 또는 2명이라도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그 과수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누군지 서류를 좀 작성해서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하면 직원이 5명 안 넘어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산재보험은 가입을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일이라는 게 일손 바쁠 때는 여기저기서 막 수십 명 와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한가할 때는 그냥 과수원 사장님 혼자 일해도 되고 이제 그런 성격이라서 직원들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또 1년에 바쁠 때 한 3, 4일만 와서 일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일이 일하시러 올 때마다 아유 어르신 저랑 먼저 읍내 가서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산재보험부터 가입하시고 거기서 그냥 점심 드시고 오후에만 일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자주 일하는 분 2명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놓는 게 요령입니다. 그러다가 새로 일하러 온 산재보험 가입 안 하신 분이 혹시 다치면 그래도 산재보험금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산재보험에 가입 안 하면 다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일하는 분 몇 명이라도 가입을 해두고 있다가 그 안에서 누군가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포함되지 않는 직원분이 다치더라도 산재보험금은 그 직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 직원은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과수원 주인한테 정부가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친 분한테 지급한 병원비 같은 산재보험금의 10%는 과수원 주인한테 내라고 청구를 합니다. 정리하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국가가 그래도 산재보험금을 내주긴 하는데 50%, 즉 절반은 사장님한테 청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소규모 농사일처럼 산재보험 가입은 안 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10%만 병원비를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산재보험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매번 일손 도와주러 오는 분들 산재보험 가입이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몇 명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면 나머지 다른 일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도 과수원 사장님께서 전체 보험금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돈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이 달러의 금리를 올릴지 말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운전사가 바로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의장이 된 파월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해서 미국 금리 어떻게 움직일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로 의장된 분 파월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서 경제 상황이 꽤 괜찮다 미국이 그러면서 금리를 생각보다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 배후에는 이런 그 파월 신임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 매파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얼마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던 게 네. 이번 시장 그러니까 2월 초에 급격히 조정받은 후에 설 연휴 이후에 반등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지난달 말부터 시장이 다시 하락하게 된 게 바로 이 연휴 기간 이후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은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파월 의장이 뭔가 이렇게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생각보다 전임 옐런 의장에 비해서 좀 매파적이고 물가를 걱정하시는 분이구나 라면서 지금 기대를 조정하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파월이라는 분이 갑자기 의장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연준 멤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른바 매파적으로 즉 빨리 금리 올려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입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낸 적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옐런 의장이 2014년부터 18년 2월까지 4년간 연준 의장 재임 시절에 단 한 차례도 연준 의장의 어떤 태도나 주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 없는, 네. 저희들 생각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박하게 심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쪽의 네. 의견을 가지신 분인 줄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지금 그 기대가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이구. 만만찮은 강단 있는 분이구나라고 뒤늦게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타난 몇 개월 동안의 경제 지표는 이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전망을 개선시켰다. 네.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쉽게 잘 안 쓰는데 쓰신 걸 보면 본심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올해 미국 금리가 그럼 몇 번쯤 오를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네, 지난 해 연말에,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 멤버들이 서베이, 다시 말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게 세 차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1.5%인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를 올해 3번 올리면 0.75% 오르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연말 금리를 2.25%가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연준 멤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중간값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많은 분이 또는 가장 다수의 분들이 어느 금리를 선호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올해 3번, 내년 2번. 그렇게 하면 이제 내년에 연말이 2.75%, 2019년 연말이 2.75%, 올해는 2.25%.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잘못하면 4번 아니냐, 내년도 4번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파급되니까 올해 연초 이후 지금 미국 시장 금리가 거의 0.5% 가까이 급등하게 된 게 네. 이런 충격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게 어디 누구 혼내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즉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가도 오르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좀 올리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한 거라면 경제 좋아진다는 확신이 더 든다는 뜻인데 주식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좋아집니다라고 하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재였습니다. 사실 1월까지도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같이 갔죠. 네. 그런데 이제 왜 2월에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의장 교체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 리스크요? 네, 그렇습니다. 2월까지 옐런 의장이었고요. 예. 이제 3월부터 새로 정책을 담당하게 될 연준 의장이 이제 3월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기대는 많은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는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번에 사실 2월 27일 날 있었던 하원 청문회에서의 이 발언이 시장 참가자들을 좀 놀라게 했던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정권 교체라고 저희가 감히 부를 수 있는데, 연준 의장 교체가 가져왔던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 특히 지난해 연말에
이른바 팡 주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마존, 예. 뭐 넷플릭스, 구글 등등. 예. 네, 이 팡 주식들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마진 트레이딩이 급증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이 마진 트레이딩, 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죠.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오를 거냐? 두 번째, 돈 빌리는 이자는 어떠냐? 근데 이제 이게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 또 2월부터 조금씩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걱정이 부각되는 가운데 시장 금리까지 오르게 되니까 일각에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걸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급등 주식일수록 조정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IT와 에너지 이 양대 업종이 최근에 가장 주가가 급등나기 심했는데 문제는 돈을 담보대출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의 주식을 담보로 놓고 9천만 원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1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주가가 10%만 빠져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돈을 9천만 원 빌리고 제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뭐 개별 종목은 10% 빠진 종목이 쉽게 나오죠. 네. 10% 빠지는 순간 이 돈 공포의 모두가 전화벨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마진콜이라는 이 공포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라고 하면 이 가격 불문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2월 초순에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걱정했던 것처럼 일각에서 좀 걱정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좀 비둘기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제기되니까 금융시장이 이렇게 좀 하루하루가 매일 좀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새 학기가 시작돼서 담임 선생님 바뀌면 평소에 그렇게 장난 많이 치던 친구들도 한 3월 15일 정도까지는 조용히 있어요. 비슷한 분위기라는 거죠, 미국 금융시장도. 비유가 너무 적절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이 새 학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예, 3월 첫 주를 맞아서 사실 방학을 끝나고 오늘 개학식 하는 학교가 많았거나 입학식 하는 학교가 많았을 텐데 예. 지금 금융시장은 입학식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그러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 일단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거요? 대체적으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장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돈 빌린 거 청산하는데 국내만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해외도 투자를 하거나 또는 해외에 상장된 기업들을 투자해주는 펀드들, 즉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청산될 가능성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돈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주식 일단 팔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높아져서 환율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살펴보면 이게 물론 누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전히 매수세입니다만 그래도 2월 들어서서 보면 꽤 파는 날이 많아진 게 이런 걸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만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금리 0.25% 이 금리 가지고 투자자들이 돈이 움직여 다닌다 이렇게는 말씀 못합니다만 적어도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채권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면 이거 한국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저하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채권, 한국 채권 순매수 규모가 120억 달러 가까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예. 이런 거 보면 꼭 금리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환율을 비롯한 경제의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투자자가 많다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미국 금리 대비 한국 금리가 낮다라는 것이 조금은 심리적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 상승 압력이 조금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듣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자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A은행은 1년에 이자 1.5% 주고 옆에 B은행은 1.7% 주면 당연히 내일이라도 돈 다 빼서 1.7% 주는 은행으로 예금 갈아타는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한국의 그 채권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다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런 이유는 뭔가요? 만약 두 가지 괜찮다면. 때문이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환율.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한국 경제가 좋아 보여서 외국인 채권,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들이 계속 유입된다면
환차익이 금리 차익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죠. 원화 가치가 올라갈 테니 그렇습니다. 이자는 조금 덜 받아도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 실제로 예. 2년 전 이맘때만 해도 1,300원 정도 있었던 환율이 지금 1,08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환차익만 2년 사이 거의 15% 이상 본 셈이죠. 두 번째 요인은 또 하나가 더 한국 경제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이 글로벌 외환보유고 운용에 내한으로 부각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을 달러에 예치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달러 가치가 작년 한 해처럼 확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외환보유고 운용에서 성과 나쁘다라고 이렇게 혼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달러의 가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그런 나라 중에 신용등급 좋은 나라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 중에 몇몇 군데 예를 들어 제가 스위스라든가 태국,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자금이 한국 채권 샀다라는 것을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예. 것처럼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신용도가 괜찮은가, 더 나아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서 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의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나라 채권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작년 둘 다가 알겠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이 꾸준히 상향 조정, 물론 이제 일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더블 A 등급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 달러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외환보유고 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외환보유고 자금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금리보다는 환율의 전체 방향성 속에서의 밸런스를 중시하니까 한국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돈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자는 그냥 불혹에 불과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등급, 즉 신용도의 개선이 가져오는 또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나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다 궁금해하는 게 미국 금리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예금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걱정이거나 관심사인 것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세요? 그럼 미국이 만약 예상대로 3번 올리고 또 뭐 잘못하면 4번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한두 차례 같습니다. 올해 한 차례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미국은 이제 물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지난 1월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이 2%니까요. 사실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금리 내리자니 수출 잘 되면서 최근 돈이 돌아다니면서 특히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보니 한국은행이 결국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고 올해도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한 번 전망이 나오는 정도. 이유가 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내후년에는 또 계속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죠. 내년 내후년 뭐 3년 후까지 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뭐 기대를 담아 이야기하자면 금리 올라가는 건 경제에 되게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금리 올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 인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뷰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금요일 이 시간은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한 토막씩 들어보고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옛날 중에서도 언제적 옛날 이야기입니까? 예. 네, 어제는 3.1절 99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던 경성의 생활상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성이면 그 당시에 서울.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공교롭게도 그런지 아니면 뭐 일제 영향인지 뭐 역사학계에서도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서구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현대식 시설들 예전에 없던 게 그 당시에 많이 서울에서 그 당시에 경성에 생겼을 텐데. 네. 지방에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온 분은
경성역에 내리면 지금의 서울역입니까? 네. 거기가? 굉장히 풍경이 낯설었겠습니다. 천재개벽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1920년대 중반에 이제 경성을 찾았다면 네. 경성역에 딱 내려서 태평로를 따라 경성부청을 지나서 조선 총독부까지 이어지는 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경성부청이면 서울시청. 서울시청. 음, 그리고 그 조선 총독부면 후일의 중앙청이 되죠. 지금의 경복궁 자리. 네, 예. 나지막한 이 초가집 지붕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이 되는 거예요. 고층 건물들이 그때부터 생겼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 조선 총독부는 우리 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아주 비싼 그 외국 건축가를 데려와서 지은 건물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중앙청 건물, 조선 네. 총독부 그 건물이 굉장히 비싼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그 일본이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우리 돈으로 지었을까요? 뺏어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냥 총칼 들고 와서 지어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거죠. 여기서 수탈을 해서 지은 건데 이 무렵의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여러 건물들이 잇따라 완공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궁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당시 남산에 일본 건국 신화의 주인공을 기리는 신궁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예. 경성을 안내하는 주요 책자 박람회 안내도에도 가장 크게 표시가 돼 있었고요. 그 밖에 정동에 한국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 방송국이 생겼고요. 식민지 최초의 그 최고 재판소인 경성 고등법원도 새로 지었어요. 서구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명동성당이니 이화학당이니 이런 것들이 서양식 건물로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지척에는 그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덕수궁 등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대와 전통, 식민지와 조선의 정체성이 한데 뒤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 경성이었죠. 예. 그러는 동안에 경성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인 왕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궁궐은 이런저런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외부에 개방이 됐는데 이게 뭐 한쪽으로 보면 민주화인데 또 한쪽으로 보면 야, 우리의 전통인 그러니까 일본은 저 천황의 거처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불어 그렇게 한 거죠. 그 민족 정기를 소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궁궐을 뭐 동물원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엑스포를 굳이 여기서 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네. 민족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서울에서는 뭐 강남이 제일 부촌이네 아니네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남촌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었다고요? 네. 뭐의 남쪽이라 남촌입니까? 청계천의 남쪽인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조선부동산, 경성부동산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남촌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여기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고 여기서 말하는 남촌이라는 게 충무로와 명동 일대입니다. 아, 청계천의 남쪽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생각하면 다 거기 그냥 신해지라고 생각하는데 다 거기가 거기 같은데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도로의 구획 같은 게 굉장히 넓어요. 안국동 일대보다 네. 도로가 큰 도로가 많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의 청계천 일환이에요. 남쪽에는 네. 당시에 그럼 일본인들이 모여 살면서 요즘 서울의 강남 지역 예전에 개발해서 그 사거리 살기 좋게 만들듯이. 길 크게 뚫었듯이 네. 그때도 그 흔적이다. 그리고 이 작업이 그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아주 그 교활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주거지 인프라 투자를 남촌에 집중을 하면서 네. 그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북촌과 극명하게 불어 대비를 시킵니다. 해서 일본인이 사는 곳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문명화돼 있고 세련된 곳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요. 북촌은 일부러 투자를 더 하지 않는 거죠. 해서 남촌은 하늘의 별이 밝고 북촌은 깜깜하다 이런 그 뭐 농과 같은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온 이후에도 가로등을 가장 늦게 설치를 해요. 북촌의 조선인 집중 거주 지역은. 네. 해서 일본이 사는 곳은 밝은 곳, 조선인이 사는 곳은 어두운 곳 이렇게 색채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집이야 뭐 각자 사는 사람이 지었겠지만 그 동네에 말씀하신 가로등, 도로, 각종 인프라 이런 건 차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시 정부에서 민족 차별도 느껴졌겠어요. 네,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었어요. 네. 이 당시에는 사람들 뭐 레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때도 직장 있을 테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고
풀었답니까? 이 어머니들은 빨래터로 가셨고요. 아버지들은 음. 이발소에 모이셨는데 네. 이 1936년에 일본 유학파 소설가 박태원의 작품 천변 풍경, 여기서 천변이 청계천 주변이거든요. 예. 이 작품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이광수의 제자이기도 했잖아요. 그 호가 구보라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게 이 사람 작품이에요. 네. 본인 얘기를 쓴 건데요. 음.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남자들은 이발소에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북촌 사람들은 이제 남촌과의 그 차별받는 거에 대한 그 섭섭한 얘기, 이런 것들을 했고, 예. 빨래터에 모여서는 이 시골에서 온 아낙네, 이 순진한 아낙네들이 속아 넘어갔던 얘기, 저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카페가 생긴 것도 그 무렵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고종 황제가 커피 즐겼다는 건 사실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예. 이 당시에 다방과 카페가 모던의 상징이었어요. 그 식민치하지만 생활은 또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커피, 담배, 맥주, 전화가 있는 근대적인 공간으로 여겨져서 소위 그 엘리트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는데요. 네. 개항 당시에는 이 다방을 서양에서 넘어온 탕국을 파는 그 양탕국을 파는 끽다정이라고 불렀어요. 그 그러니까 양탕국은 커피를 양탕국이라고 그렇죠. 한 거고. 끽은 만끽한다. 그 다는 차 다자를 써서 예. 외국의 탕국을 만끽하는 곳이다, 이렇게 어렵게 불렀는데요. 그럼 나중에- 그때는 우리 저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를 예. 시간 있으시면 탕국이나 한 그릇. 끽다정 가서 끽다정 가서- 양탕국 한 그릇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1930년대가 되면 종로에도 생겨나요. 지금의 소공동에 있던 뭐 낭낭, 파리 등의 카페에는 당대 구인회 문인들이 모여서 뭐 문학과 인생을 논하기도 했고요. 네. 시인 이상이 제비다방이라는 걸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다방은 그때 발음으로 외출레스가 있는 유흥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지금으로 문헌에. 치면 웨이트리스인가 네,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던 보이들이 여기에 유성기에서 재즈 음악을 즐기고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고 댄스를 추며 서구를 동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한테는 할아버지,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증조 할아버지 뻘인데 그렇죠. 뭐 비슷하게 놀았네요. 지금하고 비슷하게. 패션에 굉장히 신경 썼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3.1절이 하루 지난 시점에 경성의 일상을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고민도 했는데 네. 이 과거를 돌아볼수록 느껴지는 게 역사가 흘러가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또 그대로 또 그 양면성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죠. 예. 평범한 일상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된다, 이런 명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당시 어떤 풍습이었는지 또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집을 전세를 구하겠다는 분들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세값은 떨어지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시적이라는 이유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하면서 그 멸실 주택이라죠. 네. 살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어서 전세 값이 떨어지는 거는 아마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예. 이러면 그 전세 잘 안 나가게 되면 또 집주인들도 고생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나요? 네, 전세 예. 끼고 집 한 채 샀다가 집값 올라서 네. 재미 좀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하면 내려간 전세금만큼은 네, 예. 본인 돈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네, 특히나 예. 이제 혹시 뭐 물량 폭탄이라고 그러죠. 이 경기 남부권에는 이미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경기 남부면 뭐 용인,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평택 등등.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오빠가 이 지역 중에 한 곳에 사는데 네. 밑에 집에 3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세입자를 좀 구해달라고 하던가요? 덕분에 저희 애들은 거기 가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있죠. 그렇겠군요. 밑에 네. 사는 분이 네.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또 그렇네. 그 와중에 수혜를 입으십니다. 그 고란 와중에 기자는. 네.
예, 계속 전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깡통 정세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 남부권에 속한 의왕, 용인, 군포시 이거는 그 매매가 전세가를 비교하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값이 1억 원인데 전세값이 8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아마 자기 돈을 넣어서 다시 그 전세금을 내줘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다 보면 이걸 못 견디고 결국 집을 판다. 이러면 아무래도 싼 값에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네. 전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예 뭐 지방으로 옮기시는 분들 아까 그 수요가 있는 거고요. 전세값 예. 하락에. 알겠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원래는 52시간이 52시간이 맞았는데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는 일주일에 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동안 해석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네, 예. 다시 52시간으로 명확히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앙일보 고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알루미늄에는 10%. 예. 이게 우리나라 철강 수출업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어제 그 1일이죠. 현지 시간인데 철강 알루미늄 업체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이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 규제안이 다음 주에 서명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알려진 거고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라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뭐 기억해 보시면 아마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마 이런 뉴스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나라에 50% 넘는 관세를 매길 거냐? 네. 아니면 수입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한 24% 정도 매길 거냐? 그렇죠. 이런 안중에 고를 거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는데요. 이제 상무부가 세 가지를 냈는데 네. 첫 번째 안은 다 때린다. 그래서 모든 그 국가가 수출한 제품에 24%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고 예. 두 번째가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만 때린다. 특히나 53%, 최소 53%를 때린다. 예. 이거였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안이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수준 63%로 물량을 제한한다라는 쿼터 설정.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있었는데 60%만 수출해라고 물량을 네, 예. 줄이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가운데서 사실 그 지난달만 해도 2번을 고르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번을 고른 건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한숨을 돌린 겁니다. 이 만약에 사실 뭐 25% 부과하면 부담이긴 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다 같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제품만 특별하게 뭔가를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만약에 2번이 됐으면 최소 53%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의 88%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 53%를 더 붙이니까 가격 경쟁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한시름은 덜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부담은 부담이고요. 뭐 당시에 사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들어가고 12개국 일본은 빠졌다라고 해서 네. 현 정부의 외교 참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로를 덜 하게 되니까 일단은 좋지만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사실 그 52시간 근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등이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는 게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급여가 600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원래 연장 근무, 휴일 근무하면서 네. 50%씩 더 받고 그래서 겨우 이제 1년 동안 벌어가는 돈이 대강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네.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일을 해봐야 그 40시간 플러스 12시간에서 52시간인데 네. 그때는 40시간 플러스 28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예. 연장근로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어서 6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추산한 거는 연간 한 421만 원이거든요. 네. 정부 추산보다 그 업계나 아니면 노동자 측에서는 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 분명히 일을 더 해야 되는 업체는 이제는 52시간 이상은 못 시키니까 당연히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될 네. 거고, 추가로 인력 채용했으면 그분도 월급 줘야 되니까 기존에 월급 줄어든 분들까지 배려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뭐 네. 반대쪽이 있기는 하니까 그걸 이제 늘 뭐 저울질이라서 해가면서. 어차피 선택은 해야 네, 되는 예.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군요.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네, 지적이 있던데 사실 이건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제가 이거 관심이 많은 이유가 예. 저 기자 직군 같은 경우에 일부 회사 저희를 신문을 포함해서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밤에 네. 일하든 휴일에 일하든 네. 별도의 수당은 없고 그렇죠. 뭐 기자가 당연히 그렇게 일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연초에 사인한 연봉만 딱 주고 만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기본 연봉에 평일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을 일제히 포괄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게 기자가 취재원하고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과연 업무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그냥 밥 먹은 걸까요? 저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업무에 한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포괄임금제를 용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서로 동의했으면 괜찮다는 네, 예. 의미이죠, 그게. 뭐 그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미국에 대해서 철강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의 25% 정도로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기간이 얼마냐 할 때 무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외가 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서 네. 문제가 되는 뭐 캐나다가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철강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순서대로 피해를 보겠네요. 예, 사실 이게 중국을 겨냥했는데 중국보다는 우리 같은 나라가 더 피해거든요. 그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 미국에서 봤을 때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게 비중이 16%로 가장 높고요. 네. 브라질이 13%, 한국이 10%, 멕시코, 러시아가 각각 9%고요. 사실 뭐 이게 물귀신 작전을 쓴다라고 해서 중국이 값싼 제품을 덤핑한다고 알려졌는데 중국 등 10위권 박 국가들의 비중은 합쳐봐야 22%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전문가들의 그 예상대로 일률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동맹국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반발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53%는 그나마 낫다라고 한숨 돌리는 상황이라서 즉각 반발은 안 했는데 사실 빠져 있었던 캐나다, EU 같은 곳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50% 넘는 걸 12개 국가에게만 물리겠다고 하는 안이 그래서 원래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엄포를 놓고 나면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에게 큰 피해가 되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행으로 있죠. 생각하잖아요. 네, 예, 예. 참,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좀 내린다는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 대비 0.02% 내렸거든요. 예.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셋값이 2월 셋째 주에 3년 8개월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는데 2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 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아예 세입자들이 집을 사버렸다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입주 물량 자체가 늘었다. 이 세 번째는 너무 비싸서 아예 가격이 저렴한 인근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 지구 등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셋값이 내린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울 전셋값은 당연히 비쌌는데 네. 이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면서도 전세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야, 이 정도 돈 낼 거면 얼른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차라리 생각을. 사버리겠다.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집을 사겠다는 분들은 오히려 늘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5%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을 더 쌓아 올렸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53%까지 관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노심초사했던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25%도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숫자지요. 미국도 고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이야 좋겠지만 철강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다른 제조업체들은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제품값도 비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맨큐를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애덤 스미스까지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만든다. 미국 대통령은 이 말을 알까요?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3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취임 후에 첫 의회 진술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융시장이 또다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는 농사 짓는 일 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김치영 기자의 출장 때문에